안녕하십니까? 빼팅 부동산, 부동산으로 망한 정부, 고위층 사례를 통해 서민들도 배우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망한 정부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주택가격이 올라서 제가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망했다는 의미는 서민들한테 일단 이런 겁니다. 금주령, 술 마시지 말고 열심히 이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밴드 부르고 도미 불러가지고 온갖 술을 그냥 무진장 술을 마신 거죠. 뭐 그런 상황, 이 도덕성까지 문제가 되면서 쫄딱 망한 지금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유영민 비서실장,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분에 대한 기사를 분석한 이유는 제가 이분 감정도 전혀 없고, 제가 제 스스로가 별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단지 이분의 그 기사를 쓴 이유는, 분석한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사 내용에 공부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 기사 내용들을 촘촘히 한번 따져보면 알찬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2번, 3번은 살짝만 보겠습니다. 자, 최소한 정부는 양아치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그 양아치라고 하는 것은 카멜레온,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하고 야바이가 판을 치고 노동이 천시되는 사회를 만들어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그냥 죽을 맛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비판하지 않더라도 지금 벌써 민주 쪽 이야기를 하면 거의 양아치다 이런 그 의견들이 많고, 또 아마 역사적으로 아마 엄청나게 나쁘게 아마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 자, 기사 내용에 공부할 내용 정말 많으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기사 내용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누구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고, 그런데 다 생략을 하고 부동산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쉬운 것은 오피스텔이고, 어려운 부분이 농지 관련 부분인데, 일단 쉬운 오피스텔 부분부터 보면, 자, 부인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 자, 탈세 의혹. 2008년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월세 계약 맺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자, 2003년 오피스텔 취득 당시 분양가 가운데 건물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 용도가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부가세 환급분을 다시 내야 한다. 자, 좀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자, 최근 부가세를 냈다고 했지만 장관 지명이 되자 낸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해명 자료에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한 것은 임대사업자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자, 몇 가지가 이거 개소리입니다. 지금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것은 여기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개소리 한 겁니다. 이게 맞다면 위에 부가세를 왜 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좀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자, 우선 이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정말로 중요한 표입니다. 오피스텔 관련 세금은 이 한 장으로 다 끝이 나는데 제가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관련 세금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자, 취득세 간단하게 보면, 자,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분양받을 때는 이 업무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고 취득세를 4.6%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택재산세 물건, 분양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데 주택재산세 내고 있는 오피스텔을 포괄 양수할 때 그때는 취득세가 주택에 준해서 나옵니다. 자, 1주택자는 뭐 1%도 나올 것이고 다주택자는 12%까지 나올 것이고, 자, 그리고 양도세. 양도세는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주택이고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불리하겠죠. 오피스텔 달랑 한 채 들고 있는 사람은 주택으로 취급받으면 유리할 것이고, 다주택자는 주택으로 취급받으면 무조건 거의 뭐 불리할 것이고, 자,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주택재산세 납부를 하면 주택입니다. 굳이 왜 주택재산세를 납부하느냐? 기본적으로는 그 종부세 합산만 되지 않으면 주택재산세가 조금 더 싸죠. 그 업무용 물건보다는 주택재산세가 조금 싸서 뭐 그렇게 할 사람이 아주 간혹 가다가 한 명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주택재산세 납부하면 종부세 내야 되니까 엄청 불리하겠죠. 자,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조하시고, 자, 기사 내용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전입신고 관련. 자, 한마디로 현재까지는 전입신고하고 세금하고는 거의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인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뭐 앞으로 방침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입신고 크게 확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검증은 비교적 좀 자세하게 이루어지는데, 면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 실거주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이때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현재까지는 전입신고 크게 세금하고는 무관합니다. 기사 내용에서 설명한 부분이 조금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입신고 2번, 전입신고 없다. 전입신고가 없다면, 자, 그것은 당연히 업무용으로 임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면 사업자가 그 임대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부가세 신고하겠지요.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국세청에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업무용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지만 꼬치꼬치 묻지 않을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전입신고 그거 한들 안 한들 아무 상관없이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자료 검증하면 실거주 여부 파악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자, 그것은 참 무관하다. 사실 계약서에 그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다, 전입하지 않는다, 이거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 용도가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부가세 환급분을 다시 내야 한다. 자, 이것은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이 아니라, 자, 이미 다 알고 있다. 자, 이것은 그 어차피 업무용으로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나서 주거용으로 바꾸어야지 환급분을 다시 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업무용이고 건물분 부가세 10% 감면 받는데, 정상적으로 업무용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면은, 자, 이 그 감면 혜택이 조건이 충족되면서 뱉어낼 필요가 없죠. 그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자, 1년에 10%씩 감면 받으니까 10년만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 임대 시 감면 부가세 뱉어내는 것은
업무용으로 임대한 기간을 카운트해서 10년이 안 되는 기간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무용 사용 기간이 0이면 전혀 업무용으로 임대한 실적이 없다. 그러면 감면액 전액을 다 뱉어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 위에 부가세를 최근에 냈다고 했는데 업무용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낸 것은 야부리죠, 야부리.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어떤 국가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을 다루는 이런 기관에서 이런 야부리를 까면 이거는 정말 국가의 그 신뢰도와 국격이 손상되는 행동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가를 못 믿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토부에서 원래 야부리 잘 까니까 국토부에서 야부리 까면 아이고 토건족들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야부리를 까면은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죠. 이 해명이 맞다면 최근에 부가세를 왜 냈다고 또 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2번 오피스텔에서 배운다.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양을 해서 취득 시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감면받는다. 자,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 전입하지 않는다. 이 조건이 있다면 이 계약 자체가 이상한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당연히 업무용으로 계약을 하는데 전입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넣을 필요가 없죠. 자, 업무용으로 계약해서 부가세를 발급을 하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으니까 당연히 임대소득 부가세 신고를 하지요. 7월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 1월에 신고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기 때문에 자, 그 신고 내용만 그 신고 증빙만 보여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에 전입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썼다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항, 농지법 위반, 위장 전입 의혹. 자,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 기사를 보면 부인의 농지법 위반과 위장 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자, 양평 옥천면 일대에 한 3억 정도 되는 농지하고 1억 4천 정도 되는 2층 통나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이 들어선 땅은 원래 답이었다가 2000년에 대지로 바뀌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농지가 2010년 영농 여건 분리 농지로 고시됐고 아내도 이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영농 여건 분리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신고가 필요한지 몰랐다. 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즉시 농지를 주택지로 전용한다고 신고를 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좀 쓴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번 농지에서 배운다. 첫 번째 기사 내용 정리. 자, 3억 땅 논을 들고 있고 1.4억 주택 및 대지겠죠. 보유하고 있다. 자, 주택 땅은 지금 기사에서는 2000년에 논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자, 지목이 논에서 대로 바뀐 것이 아니라 지목이 논에서 대로 바뀌었다면 아마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자, 논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이 표현은 건축을 2000년에 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대지는 도로가 있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허가 다 받고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00년이 아니라 2010년 이후로 보여집니다. 2010년 이후에 건물을 지어서 대지가 되었다. 한마디로 건축 행위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2010년에는 영농 여건 분리 농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 그냥 주택을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주택을 건설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죠. 자, 그리고 전용 부담금 납부 및 신고하지 않다가 최근에 신고했다. 자,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영농 여건 분리 농지 특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하더라도, 자,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신고는 해야 됩니다.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자,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를 해야 한다. 이걸 모르고 지금 신고도 하지 않고 부담금도 전용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 대상 부분 보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신고, 그러니까 농지 전용 신고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 자체는 어차피 뭐 참 간소화하더라도 최소한 착공 신고는 했을 건데, 미신고 후 주택을 건설했다. 저같이 간이 작은 사람은 아마 착공 신고는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자체 찾아가서 착공 신고는 했겠죠. 그리고 업체에서 또 알아서 했을 겁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무허가 건축물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주택을 건설하고 나서 아마 착공 신고는 했을 것 같은데, 자, 준공을 미루면서 거주를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면 전입했다는 이야기니까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거주를 했다. 그러면 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꿀이죠. 준공을 미루면서 거주를 하고서 있다가 장관 정도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했다. 뭐 이런 건지. 그래도 납득 안 가는 부분이 준공 전에 전입이 가능한가 과연.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무허가라는 이야기인데, 요즘 시대에 이 무허가에 전입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로서는 하여튼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나 좀 잘 아시는 분은 좀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신박한 어떤 비법인데, 이걸 제가 알게 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무리 영농 여건 분리 농지지만 주택을 신고도 하지 않고 지었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이게 스토리가 맞게 하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서 농업인 주택으로 신고 다 하고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되죠. 농업인이 아닌데 나 농업인이니까 농업인 주택 지을래. 그러면 그 영농 여건 분리 농지니까 농지 전용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고를 하더라도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가 필요가 없죠. 농업인 주택이니까. 그래서 전용비를 내지 않고 거주겠다. 이러면 좀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이러면 좀 사실 크게 잘못한 거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 산 것도 잘못인데, 그 농지에다가 농업인으로서의 그 특혜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좀 심각한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연구 대상입니다. 다양하게 연구 대상인데 제가 뭐 결론은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이 한정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다른 기사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것은 그 최근 기사는 아니고 작년 3월 기사인데 그 TV조선 기사입니다. 보면은 제목이 청유영민 실장 과거 농지법 위반 논란 땅 딸에게 쪼개기 증여를 하고 아들은 그 옆필지를 대출 없이 구매를 했다. 요런 내용인데, 관련된 부분만 보면, 자, 유영민 과거 농지법 위반 논란 땅 청입성 6개월 전에 딸에게 증여. 2017년 7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유 실장과 자녀의 주소지는 서울인데 배우자 주소는 옥천면, 양평군 옥천면이었다. 자, 배우자가 그 양평군 옥천면에 전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가운데 통나무집과 그 맞은편 창고, 그리고
집과 붙어 있는 농지를 땅에게 증여를 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우측 사진이 그 집, 해당되는 그 2층 통나무 집의 실루엣만 보여지는 사진이고, 좌측이 그 땅의 현황인데, 지금 딸한테 지금 증여를 한 부분은 지금 그 황토색 부분, 2층 주택하고 창고가 있는 그 땅, 알짜배기 땅을 지금 딸에게 증여를 했고, 부인 최 씨는 나머지기 땅, 그냥 농지로 쓰고 있는 것과 일부 도로와 농지를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아들은 추가로 저 지금 파란색 임야를 샀다라고 그 기사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 실장 배우자가 1가구 2주택을 면하기 위해 증여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 나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타인에게 매매한 게 아니라 자녀에게 쪼개기 증여를 해서 1주택자가 됐던 셈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보니까. 자, 계속 보면 아파트 분양 잔금 갚아야 할 유 실장 딸 통나무집 증여받아 2주택자가 되었다. 자, 당시 발언으로 볼 때 유 후보자의 딸이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아니었는데, 한마디로 타이밍 잘 맞춰서 영끌했다는 이야기죠. 평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양평 통나무집까지 증여받아 졸지에 2주택자가 되면서 세금 부담이 조금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 유 실장 아들은 2018년 12월에 대출 없이 어머니 누나 땅 바로 옆 필지를 구매를 했다. 취재 결과 유 실장 아들은 지난 2018년 12월 말 옥천면 용천리에 위치한 559제곱미터 크기의 임야를 1억 3,31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구체적 위치를 확인해 보니 엄마 누나 소유 필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바닥은 굵은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고 사방은 돌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아들도 등기상으로는 서울에 거주하는데 당장 사용하지 않을 필지인데 지금 임야에 굵은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고 사방은 돌벽으로 막혀 있다. 이것은 지금 원상복구 명령 대상인 거죠. 알고 보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임야기 때문에 보전 부담금 납부를 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뭐 집을 짓던 공장을 짓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좀 토목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자,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긴 어렵지만 조금 아쉽다. 이 특징이죠, 특징. 이 보면은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다 법적으로는 또 안전하게 해놓고 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더 욕을 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2017년 7월 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아내가 경기 양평군 주택 인근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업도 농업인이라고 제출했지만 실제 농지에 농작물도 없는 데다가 건물을 지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2017년이라서 다행이지. 이거 LH 사태 이후에 이런 거 있었으면 완전히 문매를 맞았겠죠. 그 모다구리 문매. 아마 엄청나게 언론 상대 당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비난받았겠죠. 자, 당시 논란이 일부 있었던 땅과 주택을 여권 전반에 만연했던 1가구 1주택 흐름 속에서도 처분하지 않은 채 딸에게 쪼개기 증여를 해서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아들이 구매한 땅, 그 인근 땅도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라리 깔끔하게 털고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전체 규모를 넓혀 놨다는 이야기죠. 자, 4번 농지에서 배운다.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자, 첫 번째 배울 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죠.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는 이야기죠. 기술 추세를 읽었죠. 자, 코로나 터지기 전인데 기술 추세를 읽어서 자,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거 벌써부터 꿰뚫어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농지 임야에 투자를 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2번 농지법 위반. 자, 문제 안 되는. 자, 2021년 이전이니까 그때 농지법 문제가 안 됐었죠.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자, 문제 안 되는 위법은 일단 하고 보자. 돈 되면 하고 보자. 자, 이것도 제가 참,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참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자,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이 문제가 안 되면 법을 위반해서 돈이 생기면 그 돈이 생기는 방향으로 보통 갑니다. 자, 지금 세상이 똥물인데, 자, 똥물이 맑은 물로 변하면 좋겠지만, 이 똥물이 한동안 똥물일 것 같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똥물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대세가 주어지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저 위쪽에서 지금 그 똥물에서 수영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똥물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자, 가치가 가격보다 클 때 투자를 하자. 자, 아들이 산 땅의 단가가 평당 79만 원이었습니다. 그 땅은 제가 자세히 분석을 안 해봐서 알 수는 없고, 딸은 아파트 매매가 아닌 분양을 받았다. 자, 그것도 분양 단가 엄청 낮을 때, 지금 분양가의 50% 또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분양가에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 자, 그때는 시기 좋을 때는 영끌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싼 가격에 가치보다 가격이 싸면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 아마 아들이 산 땅도 실제 거래한 그 구매 단가가 79만 원인지 그거보다 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 대비 굉장히 싸게 땅을 샀을 것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자, 제목이 부동산으로 망한 정부, 고위층 사례를 통해 서민들도 배우자. 자, 이거 제가 진심입니다. 진심. 어차피 지금 상황이 똥물이고, 똥물이 맑은 물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고, 자, 그렇다면, 자, 똥물에서 수영 잘하고 있는 그 고위층, 그것을 보고서 우리 서민들도 배워야 된다. 그 중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배우자. 그 나쁜 점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면 법도 위반하자. 돈이 되면. 그리고 다른 1번, 3번은 정상적인 거죠. 자, 추세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 가치가 가격보다 크면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부동산 때문에 망했죠.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폭망한 것이죠. 지금 보면은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그 이재명 후보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다 부동산 때문이겠죠. 그 선거 이야기 잠시만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은 결국에는 선거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똥물이 맑은 물 되려면 좀 적정한 그 똘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요한 그 추진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집요한 근성도 있고, 좀 똘끼도 있는 그런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아마 지금 이 똥물이 어느 정도 맑은 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 이재명 씨가 지금 똥물의 대명사인 그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그 팔을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반입니다, 사실.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도 지금 뭐 부동산을 일단 약간은 잡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그 윤석열 후보도 말로는 그 종부세 완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는 소리 같고, 지금 뭐 인터뷰에서 하는 내용들 보면 윤석열 씨조차도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 자산 가격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키 높이를 좀 맞춰야 된다,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부동산은 약간은 좀 암흑기가 올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정치 이야기는 그냥 제가 별 관심은 없는데 부동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해 보았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부동산으로 망한 정부 그 고위층 사례 잘 보고 우리 서민들도 배우자. 특히나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자, 저 위에서 지금 문제가 안 되는 위법은 하고 보자. 문제가 안 되는 위법은 하고 보자. 이런 게 저 윗선에서의 그 자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서민들도 그냥 법 시키지 말자. 자, 우리 공평하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윗선에서 자금력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 서민들은 돈도 없는데 그 법을 지켜갖고 투자를 한다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배운 대로 본 대로 벤치마크 좀 하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따라하면서 우리 투자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